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번째 HSK 1사급 단학습 길잡이 이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휘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1상급 어휘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학습자분들 중에서 많이들 그 기초적인 어법이 부족해서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자, 그래서 매 강의에 한 번씩 이제 챕터를 지나갈 때마다요, 새로운 챕터에 진입하게 되면은 그 챕터와 관련되어 있는 어법 한 꼭지씩을 잠깐 공부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그 첫 시간으로요, 중국어 동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동사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죠? 달리다, 먹다, 마시다, 잠자다와 같은 동작류의 동사들, 그리고 좋아해요, 싫어해요 같은 그런 감정류의 어휘들, 자, 그 다음에 있어요 라는 소유를 말해주는 동사, 그리고 A는 B 아닌가요? 라고 할 때 판단해주는 sho와 같은 동사들, 자, 어디에 있는데요? 라고 말해주는 존재와 같은 동사들 쭉쭉쭉 떠오르시나요? 자, 아직 안 떠올려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이러한 범주에 있는 아이들이 동사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동사들이요, 문장에서 출현할 때 어느 위치에 잘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주어, 수어, 목적어 자리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동사는 어느 자리에 가장 전형적으로 출현하고 있죠? 많이들 수어를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동사가 수어 자리에 출현했을 때 주변에 나타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포인트니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자, 먼저요. 동사가 수어 자리에 나타나면요. 자기와 은의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명사 하나가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출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먹다라는 의미를 가진 쉬라는 동사가 문장의 수어 자리에 위치하면요. 먹는 대상이 되는 음식과 관련된 명사들이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나온다는 거죠. 이번에는 치어크리라고 해서요. 초콜릿을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초콜릿을 먹어요 라고 하면 치어크리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동사가 목적어 갖는 거 뭐 그렇게 신기한 일인가요? 라고 하시겠지만요. 자, 수어에 전형적으로 나오는 멤버 양대 산맥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요. 동사 그리고 형용사가 있을 거예요. 형용사랑 한번 비교해보면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걸 인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잘생기다, 멋지다 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 슈아이가 문장에 수러에 온다고 가정해봅시다. 자, 그러면요. 얘는 이대로 문장이 종료가 되고요. 목적어를 갖지 않습니다. 자, 이 파트는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으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쓰기 1파트에서요. 순서를 배열을 하실 때 이 문장의 수러가 뭔지 가장 먼저 집어내게 돼 있거든요. 자, 그때 동사가 수러라고 한다면요. 이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참여자, 주체자를 앞쪽으로 배치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명사 하나를 또 집어서 목적어에 배치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그 문장의 수러가 형용사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형용사는 문장 끝에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목적어가 오지 않죠. 그러면 그대로 수러 잡아놓고 문장을 닫고 나머지는 모든 조각들, 세 조각이든 네 조각이든 모든 조각들을 앞쪽으로 배치해야 된다는 결론이 이르는 겁니다. 그죠?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어떤 동사는요. 수어 자리에 왔을 때 목적어를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요. 두 개를 받는 그런 동사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soon과 같은 아이들인 거죠. 자, 방금 보셨던 일반적인 동사 먹다의 시와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와 어우러질 수 있는 명사 목적어 하나만 이렇게 딱 갔잖아요. 근데 보내다를 가만히 지켜봤더니요. 보내주는 대상, 我, 그리고 보내는 물건, 리우, 선물과 같은 아이까지 이렇게 하나, 둘, 목적어가 두 개가 출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어떤 동사들은요, 또 살펴봤더니요, 자기가 수어 자리에 오면 그냥 명사성 목적어를 갖는 게 아니라요, 동사 아니면 형용사와 같은 서술성의 목적어를 갖더라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开始라고 하면은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자, 근데요,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뒤에 명사 목적어를 갖지 못해요. 자, 그래서 나 중국어 시작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我开始汉语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술성 목적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사 조각 하나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시작해요 라고 할 때 开始汉语라고 하지 마시고 我开始学习汉语 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문장이 비문이 안 되고 성립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동사들은요. 저희가 그냥 어휘장을 쭉 본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해당 단어들이 나왔을 때 특히 4급 시험에서 조금 중점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단어들이 나왔을 때는요. 제가 그때그때 그 단어의 특징을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시면 좋을 만한 아이들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위의 내용을 쭉 살펴보고 내려왔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동사가 수로가 됐을 때 목적어를 갖는 거는 권리, 권력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요, 어떤 동사는 수로 자리에 나오면요, 목적어를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특징적이죠? 그래서 시험에서 역시나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만나다라는 동사는 회화반 들으신 분들은 조금씩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만나다라고 하면 见面이라는 동사를 사용하죠. 자, 근데 이 동사는요, 나 그 사람 만나 라고 했을 때 我见面他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목적어에다가 타를 배치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고 하고 들어가서 살펴봤더니요, 동사 내부에 이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만나다라는 동사는요, 见, 만나다, 面, 얼굴을 이렇게 술목 구조로 이루어져 있던 동사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동사의 경우에는요, 자기 몸 안에 있는 이 목적어 성분을 실제 목적어로 간주해서요, 이 뒤에 목적어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점은 정말 저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라서요,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여러분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지 못하면 난 그 사람을 못 만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만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요. 얘를 수로로, 얘를 목적어로 실제로 간주를 한 다음에요. 누구의 얼굴을 만나는 건지 이렇게 관형어를 씌워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 그 사람을 만나요를 나 그의 얼굴을 봅니다. 我见他的面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손쉬운 방법으로는요. 누구누구와 어떤 행동을 하다라고 해서 와 동작의 대상을 꺼내줄 수 있는 개사, 끈과 같은 아이들을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나 그와 만나요. 我跟他见面 요렇게 가지고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반드시 기억하실 거 뭐예요? 술목 구조로 내부가 이루어져 있는 동사는요. 뒤에 목적어를 새로 받지 못합니다. 자, 왜냐하면 얘가 목적어라고 간주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我见面他 절대로 하지 마시고 我见他的面我跟他见面 요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작문에서 조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동사가 수로 자리에 위치했을 때의 특징은요. 시험에서 3, 4급 시험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시험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매회 빠질 수는 없고요. 몇 문제가 출제가 됐느냐 요게 오히려 포커스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사항 정도는 여러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할 단어들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단어들입니다. 알고 있는 단어들 그리고 새로 공부할 단어들을 구분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를 내주세요, 여러분. 자, 帮助, 帮助. 저 帮助라는 건 여러분, 빵 자체도요, 돕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추도요, 돕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돕다가 만나서 한 단어를 이루는데요. 역시나 돕다, 도와주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때로는요, 명사 도움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쓰이는지 문장에서 그 쓰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要是有时间我就帮助你. 자, 要是 A 就 B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해주는 호응 구조를 갖춘 접속사 구조라고 보세요. 자, 要是를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꾸면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如果와 같을 것 같습니다. 자, 如果는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라는 가정 상황을 나타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A 한다면 그렇다면 B 할게요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정된 상황은 이겁니다. 有时间 시간이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요. 我就帮助你 제가 도울게요. 당신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괜찮으신가요? 어떤 사람을 도울 때 이렇게 帮助라는 동사를 쓰고 있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 조금 주의하실 게 뭐냐면요. 시험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빵주와 관련된 세 가지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돕다라고 했을 때요. 일방적으로 돕는 거 별로죠. 뭔가 상호 간에 서로서로 돕는 게 조금 이상적이지 않나요? 자, 그래서 서로 돕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로는요. 부사로서 후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돕다는 후샹 빵주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항상 도와주다라는 이렇게 수로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빵주는요. 도움을 받다 혹은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로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살펴볼게요. 자, 感谢你的帮助라고 하면요. 감사합니다. 무엇에요? 당신의 도움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도와주신 거 감사해요 라고 표현할 때 感谢你的帮助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특이한 건 뭔가요, 여러분? 여기선 동사로 쓰이지 않았다는 거죠. 도움이라는 명사로 쓰였겠죠.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对减肥很有帮助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을요, 중국에서는 도움이 있다, 도움이 없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有帮助라고 하시면 되겠고, 도움이 안 되면 没有帮助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도움이 되는 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정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요, 很有帮助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묶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매우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면은 대해서에 해당하는 개사까지 앞에 끝내주셔서요. 对什么很有帮助 라는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거에 도움이 되는 거냐면요. 减肥, 비계를 조금 더 줄이는 거, 즉 다이어트 하는 거에 도움이 돼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 라는 표현을 바로 对减肥很有帮助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시험에서 쓰기 배열 문제에서는요, 이러한 쓰임, 명사로서의 쓰임에 좀 주목하는 편입니다. 자, 이것도 왜인고 가만히 고민을 해봤더니요, 여러분, 帮助라고 하면 보통은 다들 동사의 의미를 먼저 기억하시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장에 感谢, 帮助 두 가지 시선에, 그러니까 학습자들 시선에는 두 가지의 동사로 보이겠죠. 누가 수로로 갈 수 있지?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도 동사로 보일 거고 빵주로 동사로 보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동사로 배치할까 이 사람들은 그런 거를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어로 배치되는 感谢帮助, 有帮助 이러한 표현들을 자꾸 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겠죠? 목적어 자리에 帮助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 보면요, 어휘장에 이런 단어도 좀 나타날 거예요. 빵망 이런 단어도 나타나고요. 의미가 똑같이 돕다, 도와주다, 그리고 도움이라는 의미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근데요, 이 두 단어 의미가 비슷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요, 문장에서 쓰일 때 그 쓰임이 조금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주는 말씀드렸다시피 돕다, 돕다가 만나서 도와주다가 된 거고요. 자, 얘는요, 약간 내부 구조가 다릅니다. 돕다, 누군가의 바쁨을, 자, 이런 의미에서 누군가의 바쁨을 돕다, 도와주다 라는 의미로 탄생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두 가지의 내부 구조가 살짝 다르네요. 자, 이 다른 구조가요, 바로 문장에서의 목적어 출연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빵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냥 동사기 때문에요. 그 사람을 돕다, 빵주, 다, 너를 돕다, 빵주니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아까 전에 누구와 구조가 비슷하죠? 누구누구를 만나다에서 찌엔미엔과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술먹 구조로 되어 있는 동사들은요, 목적어를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 포인트를 좀 유의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을 돕다라고 했을 때 빵망타라고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얘가 내부의 목적어로 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자, 얘를 목적어 성분으로 실제 관주를 해서요, 누군가의 바쁨을 돕다. 이런 식으로 관형어 처리하면 좀 이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을 돕다라고 하면은 빵타더망이라고 표현하든지 혹은 빵주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영, 환영. 자, 환영하면은 독은 그대로 내려와서 환영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됩니다. 자, 얘는요, 문장에서 참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한번 두 가지 예문을 통해서 이 쓰임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환영, 您来北京旅游. 자, 환영, 환영합니다. 자, 이 사람 뭐 환영하냐면요. 전체 환영한 내용이 바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환영한대요. 자, 요렇게 놓고 봤더니요, 문장에서 뭔가 하나 부족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 뭐죠, 여러분? 주어가 빠져 있네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주어가 아마 저 자신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있으니까요, 我欢迎 굳이 말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1인칭 주어가 생략됐다라는 거 한 포인트 짚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한다 라고 했을 때 목적어가 약간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우리가 예상하는 건 吃饭, 吃面条와 같이 일반적인 명사를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 명사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내부 구조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닌, 당신이 来, 왔어요. 어디예요? 베이징, 작은 목적어까지. 그 다음에 뭐 하는데요? 여기 와서 旅游, 두 번째 동사가 나타났네요. 자, 그러니까 동사 덩어리가 두 개나 있는 연동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장이 지금 목적어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잉이라는 요 아이는요, 동사는요, 특징이 뭐냐면요, 이 뒤에 목적어가 길다란 하나의 문장을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 특징, 이 문장을 암기하셔서 한번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 您来北京旅游. 당신 북경에 와서 여행하시는 거 환영해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쓰임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항상 환영만 하는 거 아니에요.
환영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되겠죠. 딱 그 표현이 나옵니다. 这件衣服很受年轻人的欢迎. 자, 这件衣服 하면은요, 이 옷은요 라는 표현이네요. 자, 옷 쓸 때 양사 이렇게 단위를 한 벌, 두 벌, 치엔으로 세네요. 한번 눈여겨봐 두세요. 자, 옷은요, 很受 하는데요. 제가 초록색으로 칠해놓은 게 수로예요. 자, 受, 받습니다. 무언가의 추상적인 영향을 받다 라고 했을 때 그 받다는 바로 이 受입니다. 매우 받습니다. 뭘 받는가 했더니요, 年轻人的欢迎. 그러니까 환영을 받는다라는 말인 거죠. 자, 受欢迎 하면 환영을 받다가 되겠습니다. 자, 누구의 환영을 받아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年轻, 나이가 어린 사람, 즉 젊은이의 환영을 받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실 건 얘예요. 환영을 항상 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요. 환영을 받을 때는 受欢迎과 같이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때는 더 이상 동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목적어 자리에 명사화돼서 출현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이 문장은요, 여러분, 독해나 듣기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듣기나 독해에서 만났을 때 뭘 조금 주의하면 좋냐면요. 이 受欢迎, 환영을 받다라는 표현과 어떤 표현이 서로 교차돼서 쓰일 수 있는지를 기억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출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很多人喜欢,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바로 환영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환영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流行, 유행하는 거야 그거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어떤 책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책이 막 사람들이 환영을 받아요. 자,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환영을 받는 거는 그 책에 대한 인상이 很好,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자, 요 아이들은 모두 다 하나의 맥락 안에 존재합니다. 서로가 지문에 하나가 나왔다면은 문제나 보기에 하나씩 서로 교차돼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어떻게 서로 같은 맥락에서 다른 단어들이 쓰이고 있는지 요 흐름을 한번 기억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开始, 开始. 자, 开始 하면은요, 개시라고 해서요, 시작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됩니다. 자, 이 동사 어디서 본 적 있는데요, 여러분. 그쵸? 조금 전에 저희가 동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요. 자, 어떤 동사들은요, 명사를 목적어로 갖지 않아요. 어떤 동사들은요, 동사나 형용사, 요런 아이들, 즉 서술성 목적어를 갖습니다. 라고 했던 아이가 바로 얘였습니다. 자, 얘도 한번 예문을 통해서 쓰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他从7岁开始学弹钢琴. 그는요, 从7岁, 从 하면 언제로부터 시간의 시작점, 장소의 시작점을 말할 때 어디로부터 라는 의미의 개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뒤에 명사 없이는 못 나타나겠죠. 자, 7岁, 7살 때부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했어요, 여러분? 이때요. 开始, 시작했대요. 자, 근데 뭘 시작했냐면요. 목적어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시작한 내용에 해당하겠죠. 자, 가만히 보시면 学弹钢琴이라는 거 지금 뭐예요? 명사가 아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동사의 구조가 또 있습니다. 동사의 목적어 또 파고 들어가는 동목 구조가 두 개나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开始는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어요, 여러분. 나 피아노 시작했잖아. 我开始钢琴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최소한 뭐는 말해줘야 돼요? 我开始弹钢琴. 나는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 혹은 我开始学弹钢琴. 나 피아노 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시작했어요. 라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문은 여러분 실은 이제 2개월 전에 저희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건데요. 쓰기 1파트의 배열 문제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때도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얘가 메인 수로로 올까? 얘가 메인 수로로 올까? 얘가 메인 수로로 올까? 동사가 3개인데 너는 어떻게 결정하겠니? 이게 바로 출제자의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때 우리는 이제 카이시를 배웠다면 반드시 얘를 메인 수로로 잡고 이 뒤에 명사가 아닌 서술성 목적어를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실 수 있겠나요? 배치할 수 있는지 한 번만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接. 자, 이을 접자네요. 이 아이는요, 중국어로 넘어오면 받다 혹은 마중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된다고 합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쓰임 이해해 봅니다. 我昨天给你打电话了可是没有人接. 자, 저는요, 昨天, 어제, 누구에게? 给你, 당신에게, 했어요. 무엇을요?
电话, 전화를요. 즉, 나 어제 너한테 전화 걸었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네요. 给 누구 打电话 이렇게요. 자, 可是 하면은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반전되게 이어주는 전환의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나 전화를 했으면 받아야 되는 게 상식인데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 하죠? 没有人接라고 하고 있죠. 없었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지에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打电话, 전화를 거는 건 따라고 하고요. 그 전화를 받는 거를 바로 接电话라고 하네요. 자, 듣기에서 보통 나오는 표현이니까요.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걸다, 打电话, 전화를 받다, 接电话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받다의 의미인 것 같은데요. 아래 문장에서는 또 어떻게 쓰였을까요? 한번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今天下午我要去机场接客人. 자, 듣기에서 좀 자주 출제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今天下午, 오늘 오후에 말이죠. 我, 저는요, 뭐뭐 하려고 합니다. 去机场, 공항으로 먼저 가서요. 接客人, 맞이합니다. 손님을. 자, 이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공항으로 손님 맞이하러 가야 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실 건 뭐냐면요. 손님 등을 맞이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치에라는 동사를 쓰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서 배웅하는 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자, 보내는 거잖아요. 배웅하는 건. 그래서 송客人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손님을 배웅하고 맞이하는 그런 일들을 말할 때는요. 이렇게 연결시켜서도 말할 수 있대요. 接送客人이라고 해서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탄생하게 되거든요. 마중하고 맞이하다, 마중하고 배웅하다 라고 해서 接送이란 단어까지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시험에서는요, 듣기에서는 항상 손님만 배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손님만 맞이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또 잘 맞이하냐면요, 孩子. 아이를 맞이하기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아이를 마중하다라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接孩子. 저 아이를 마중하는 거는요. 학교에서 하교하고 나오는, 유치원에서 하원하고 나오는 아이를 데리러 오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원을 시키다 라고 했을 때요. 接孩子라고 할 수 있고요. 하교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원을 시키다. 등교를 시키다 라고 하면은요, 배웅해 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送孩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요. 아이를 등하원, 등하교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때요. 接送孩子라는 표현으로 정답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 표현까지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가기 전에 이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자, 이러한 문장들이 보통 시험에 나왔을 때 뭘 물어보는지도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만약에요, 이러한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요. 나 오늘 저녁 모임에 조금 늦을 것 같아. 왜냐면 나 오늘 공항으로 손님을 마중하러 가야 되거든. 이렇게 말했다고 칠게요. 자, 질문은 반드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 왜 모임에 늦어요? 자, 여러분 왜 늦습니까? 답은 여기에 있겠죠. 接客人, 손님을 마중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그 출제의 시선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어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찬지야, 찬지야. 자, 독은 그대로 내려와서요. 참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됩니다. 자, 예문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我想跟你一起参加这次比赛. 저는요. 想跟你一起 잠깐만 두고요. 参加比赛. 나는 참가합니다. 시합에. 그러니까 시합 따위에 참가한다 라고 했어요. 그 참가하다가 바로 참지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술목 구조 먼저 이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시합에 참가하는 거냐면요. 这一次, 이번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 한 번, 이번 시합에 참가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너무 내용물이 많아서 살짝 빼놨어요. 자, 뭐 하고 싶은 거냐면요. 수로 참가하다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 제시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요, 참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구랑 하고 싶은데요? 跟你, 당신과 一起, 함께 참가하고 싶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요, 당신과 함께 이번 시합 참가하고 싶습니다. 我想跟你一起参加这次比赛.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요, 찬지아가 어떤 아이들과 같이 호응돼서 나올까요? 그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통 비사이, 방금 보셨던 시합 같은 걸 참가한다 라고 했을 때 찬지아 비사이, 당연히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중요합니다. 활동이라고 익힐 수 있는活动은요, 실제로 행사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행사에 참가하다라고 하면은 참지아 活动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면접 참가하는 얘기도 참 자주 나오고 있어요. 면접은 중국어로 面试라고 합니다. 그럼 면접 참가하다는
参加面试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자주 출제되는 이 호응 구조를 반드시 묶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혼자서 외우면 어디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호응 구조 묶어두세요. 자, 그 다음 단어 같이 살펴봅니다.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打算, 打算. 자, 타산이라는 그 도금을 갖고 있는 이 아이는요. 타산, 즉 계획이라는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보통은 동사로서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毕业以后他打算去中国工作. 毕业以后라고 되어 있는데요. 毕业라는 거는요. 학업을 마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졸업하다의 동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졸업한 이후에요. 그녀는요. 打算뭐뭐 할 계획입니다. 자기의 계획에 해당하는 전체 내용 목적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할 계획인가요? 去中国 중국으로 가서요. 工作 일을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 이때도 약간 특이해 보이시죠? 이때도 打算의 목적어가 명사가 아니네요. 자, 그걸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나 중국어 할 계획이잖아. 我打算汉语가 안 되는 똑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시죠, 여러분? 자, 카이시가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슷한 구조입니다. 자, 얘도 마땅히요. 서술성 목적어를 가져야 된다는 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나 중국어 할 계획이가 아니고 나 중국어 공부할 계획이야. 반드시 동사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我打算学习汉语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래서 동사 去와 같은 아이들, 工作와 같은 아이들이 목적어에 배치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다음 단어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发现, 发现. 자, 发现이라는 건요. 발견하다, 알아차리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문 확인합니다. 我发现哥哥有一个秘密. 저 오빠들 비밀 많죠? 저는요, 发现, 발견했어요. 자, 여기 전체 내용, 목적어 되어 있습니다. 발견한 내용이 되겠죠? 자, 어떤 내용 발견했는지 한번 내부 구조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哥哥, 형이요, 有, 있어요. 뭐가요? 한 개의 미미. 미미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형이 비밀 하나가 있다는 걸 내가 알아챘어요. 발견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목적어 형식 한 번만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단어 살펴봅니다. 환. 환. 자, 여러분 교환하다 할 때 환자죠. 역시나 바꾸다 라는 의미의 동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문 확인하겠습니다. 他去银行换钱. 그는요. 去, 갑니다. 어디 갔나요? 银行, 은행에 가죠. 그래서 뭘 했는지 보니까요. 바꿨어요. 钱, 돈을요. 자, 그러니까 돈 따위 같은 걸 바꾼다라고 했을 때요. 换钱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시험에선 돈만 바꿀까요, 여러분? 바꾸는 게 참 많거든요. 아래 시험에 나왔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 잘 나옵니다, 여러분. 工作 하면은 일자리 이렇게 보시면 될 거거든요. 자, 업무도 되겠죠. 자, 그때 일자리를 바꾸다, 이직할 생각인가 봐요. 이렇게 했을 때 换工作, 换工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요, 여러분 듣기에서 나왔을 때 약간 여러분의 듣는 그 능력을 교란시키기 위해서요. 일부러 여기다가 양사 하나 넣거든요. 펀이라는 양사를 씁니다. 하나의 직업, 하나의 일자리를 말할 때요. 一份工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듣기에서 나온다면 换工作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요. 장애가 일으켜지도록 换份工作, 换份工作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렇게 구조를 맞춰서 한번 읽어보시는 연습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직하다, 일자리를 바꾸다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자리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방향도 바꿀 때 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换方向 하면요. 방향을 바꿔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디엔나오 하면은 새로운, 디엔나오 하면은 컴퓨터가 되겠죠. 새 컴퓨터로 바꾸다, 换 신디엔나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환경 따위를 바꾼다 라고 했을 때도요. 환을 쓸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다, 환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장 잘 나왔던 이런 내용들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아이는 몇 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换份工作 이렇게 읽어보세요. 자, 다음 단어 살펴봅니다. 检查. 자, 检查라는 건요. 검사하다라는 도금 그대로 내려와서 검사하다라는 도금 그대로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예문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如果经常发烧就应该到医院去检查检查. 자, 열이 나나 봐요. 如果A 就 B 먼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구조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자, 아까 전에 봤던 접속사와 비슷한 거 또 출연했습니다. 如果 A 就 B 하면은요. 만약에 A 한다면 바로 B 하다 라는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나왔던 단어 뭐가 생각나시면 좋을까요, 여러분?
자, 钥匙 물론 본 단어가 아니라 지나가긴 했지만요. 나왔을 때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钥匙 A 就 B 만약에 A 한다면 똑같이 如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뭐 하나요, 여러분? 经常发烧 자주 열이 발생한다면, 즉 열이 난다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주 열이 난다면요. 就应该 마땅히 到医院去 병원으로 가서 检查좀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실제 시험에서요 检查가 나오면요 이러한 표현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동사로서 쓰이는 것보다는요 약간 명사의 쓰임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做检查 하면은요 스스로도 검사하다라는 동사가 될 수 있지만요 하다 검사를 이라는 의미로 做检查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제가 별표 2개 얹을게요. 지금 제가 매달 시험을 보는데요 벌써 3개월 연속 출제가 됐습니다. 자, 듣기에 보통은 나오는데요. 体检 요 단어가 나오면 다들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저희 4급 배정어휘가 아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体检이라는 건요 실제로 体格检查에서 体检을 줄여놓은 축약형입니다. 자, 体格라는 건 체격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그걸 검사하는 걸 말하겠죠.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나라 말로 이게 건강검진하는 걸 바로 体检이라고 합니다. 자, 얘를 보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얘는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얘는 나오지 않고요. 얘만 나오고 있습니다. 너 이번에 건강검진 했니? 건강검진 결과 나왔니?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体检이라고 합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体检. 자, 그러면은 또 어떻게 쓰이나 봤더니요. 检查结果 이렇게도 자주 나오네요, 여러분. 검사 결과 이런 식으로 检查结果로 쓰이네요. 자, 아까 전에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건강검진 결과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저 결과라는 단어 여기다가 싹 붙이면 어떻게 되죠? 体检结果라고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요것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시험에선 요게 언급이 됐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나왔니?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자,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离开 자, 리카이라는 건요, 이별, 떠나는 거, 헤어지는 게 바로 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카이라는 건 10개자예요, 여러분. 그쵸? 뭔가를 분리하고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열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닫혀있던 문이 열린다? 그러면 닫혀있던 게 분리가 되는 게 되겠죠. 즉, 요 카이라는 아이는요, 어떠한 동사 뒤에 나와서요, 분리가 된 결과를 나타내줄 때 보통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리카이는 이미 하나의 동사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동사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리카이, 떠나다, 벗어나다 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예문 확인하겠습니다. 上大学的时候我离开了家乡上大学的时候뭐뭐的时候한번 보시죠. 뭐뭐 했을 때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얘가 너무 귀찮으시면요. 한 글자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뭐뭐시 똑같은 의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뭐 했을 때인가요? 上大学 대학을 다닐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다닐 때요. 저는요. 离开了 떠났어요. 어디를 여러분? 家乡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 고향 같은 지역을 실제로 이동했을 때 공간을 이탈해서 떠났을 때 보통 리카이 공간 이렇게 나오는군요. 자, 리카이 家乡 한번 묶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리카이라는 아이가 최근에 듣기와 독해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표현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못 알아듣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표현들이 많았거든요. 대표적이었던 두 표현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随便离开座位 먼저 볼게요. 자, 随便 하면은 부사입니다, 여러분. 제멋대로, 마음대로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입니다. 자, 마음대로 뭐 하냐면요. 떠나는 거죠. 어디를 떠나냐면 座位라는 건요. 좌석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좌석을 떠나다, 离开座位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제멋대로 좌석을 떠나다 随便离开座位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실제로는요. 앞에 주어 조금 달아놓고요. 수기 배열 문제 얼마 전에 출제됐던 문제였습니다. 일단 단어 자체를 의미를 파악하는 게 힘들어서요. 배치에 실패하신 분들 참 많았었거든요. 자, 배치하실 수 있겠는지 한번 요 전체 의미를 고려해 보시면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리브카이라는 표현이 갑자기 나왔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리카이였는데 아래에 뿌가 켜있죠. 이거 어떤 표현으로 좀 이해하시면 편하겠냐면요. 여러분 중국 가기 전에 항상 제일 먼저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 출산러만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팅부동 요거는 한 번씩 공부하고 가시죠. 자,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내가 들어봤자요.
동, 이해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해하는 거 결과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들어도 이해할 수 없어요. 팅부동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똑같은 구조라고 조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리 떠나가지고요. 분리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리브 카이 하면은 떠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 공간을 떠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도요. 리브 카이를 쓸 수 있지만요. 최근에 여러분 뭘 제일 우리가 떠나기 힘들어하죠? 자, 누구나 다 핸드폰 떠나는 거, 휴대폰을 벗어나는 거 떠날 수 없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리브 카이手机 하면요. 핸드폰을 떠날 수 없다, 핸드폰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표현으로 실제로 저희 독해와 듣기에 각각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이 표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살펴봅니다. 提高, 提高. 자, 디가오라는 거는요, 재고라는 도금에서 조금 의미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고하는 건 뭔가요, 여러분? 어떠한 수준, 품질 같은 것들을 향상시키는 게 되겠죠. 자, 그런 의미의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문 확인합니다. 为了提高汉语水平应该多听多说.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为了라고 하면요, 무엇을 위하여 라는 개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위하는 거냐면요, 提高水平, 어떠한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라는 겁니다. 자, 무슨 수준이냐면요. 한유 수이핑, 중국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냐면요. 인가이 마땅히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죠. 多听多说, 많이 듣고 많이 말하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께 이 제안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디가오라는 건요, 비단 이렇게 수준 같은 걸 높이다라고 할 때만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선 어떠한 아이들과 함께 호응이 돼서 출연하고 있을까요? 아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바로 수준입니다. 水平, 방금 보셨던 거랑 같아요. 그래서 수준을 향상시키다, 提高水平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능력 같은 것들을 향상시킨다라고 했을 때도 提高를 쓸 수 있습니다. 능력을 향상시키다, 提高能力. 듣기 잘 나오니까 읽어보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성적 높이는 거 모든 사람의 바람이겠죠. 提高成绩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살펴봅니다. 完成, 完成. 자,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온 동사입니다. 자, 예문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为了完成这些任务我昨天一夜没睡. 为了또 등장했죠. 눈여겨 봐주세요. 무엇을 위하여 라는 기사죠. 자, 뭘 위했나요? 이번에는 完成, 완성하다, 这些任务. 자, 이러한 업무들을, 임무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표현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임무를 완수하다라는 따페이는요, 호응 구조는요, 시험에서 정말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임무, 업무 같은 것을 완수하다 할 때 완성任务라고 합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외우고 지나가세요. 완성任务. 자, 그러니까 이러한 업무들을 완수하기 위하여 저는요, 昨天 어저께 一夜没睡. 하룻밤 내내, 하룻밤 동안 没睡,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뒤에 내용 중요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여기다가 별표 올리고 지나가겠습니다. 完成任务, 임무를 완수하다. 반드시 암기하세요. 자, 마지막 단어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자, 忘记, 忘记. 무언가를 기억해야 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있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我忘记带钱包了. 듣기에서 정말 퐁당퐁당 거의 격월 혹은 매달 나오는 표현입니다. 저는요, 忘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내용 뭐예요, 여러분? 带钱包. 자, 带钱包 하면 따이는요, 수반하는, 지니고 다니는 게 바로, 휴대하는 게 바로 따이죠. 그러니까 지니고 다니는 걸 잊어버렸대요. 뭐를요? 钱包. 지갑, 돈이든 가방, 즉 지갑입니다. 그러니까 지갑 가져오는 거 저 깜빡했어요. 잊어버렸어요. 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我忘记带钱包了. 자, 듣기에서 정말 많이 나온 표현인데요. 항상 잊어버리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지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갑 말고 또 뭘 잃어버리냐면요. 이러한 것들 가져오는 것도 항상 까먹거든요. 제가 다 가지고 오다 따이를 붙여놨습니다. 자, 하나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산이라고 하면요. 우산이라는 명사입니다. 자, 우산 가져오는 거 까먹었어요. 라고 한다면 忘记带伞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열쇠 가지고 오는 것도 정말 잘 까먹어요. 열쇠는요, 钥匙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열쇠를 가져오다, 带钥匙. 자, 열쇠를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다,
忘记带钥匙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후자오. 어차피 뒤로 들어가면 배우게 돼 있습니다. 눈으로 좀 익혀두세요. 후자오 하면 여권입니다, 여러분. 자, 여권을 가지고 오다. 따이 후자오. 자, 그럼 여권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라고 하실 거면 자, 忘记带护照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요. 이러한 것들을 가장 거칠게, 러프하게 그냥 말할 거면요. 물건을 가져오는 거 잊어버렸어요 라고 말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물건은 똥시죠. 그럼 물건을 가지고 오다. 带东西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이 물건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라고 하실 거면 忘记带东西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주목하실 건 뭐냐면요. 자, 忘记라는 정자가 나와도 괜찮지만요. 이 찌를 생략한 형태, 忘带钥匙, 忘带钱包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잘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둘 다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 다 눈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듣고 보고가 중요한 표현들이었습니다. 자, 그 밖에도요. 장문에서는 이 표현도 가끔 등장합니다. 자, 장문 쓰기 2파트의 그림 장문 문제에서요. 집 그 도어락 같은 그 키패드 그림이 나오고요. 사람이 손이 이렇게 누르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시어로요. 미마, 비밀번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때요. 그냥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어머, 나 비밀번호 잊어버렸어. 비밀번호를 잊다. 忘记密码 이렇게 장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으시겠습니까? 자, 적지 않은 단어를 배웠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 시험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그 HSK 4급에서 독해 1파트 빈칸 채우기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저희가 시험 삼아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먼저 단어부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A번에 있는 이 단어는요, 완성이라고 익히네요. 자, 동사로서 무언가를 완성하고 완수하는 걸 말합니다. 가장 잘 붙어 다니는 짝꿍은요, 완성任务, 어떠한 임무를 완수하다가 가장 잘 붙어 다닙니다. 자, 두 번째 동사입니다. 打算하면은요, 계획이라는 명사도 있지만요, 무엇을 할 계획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였습니다. 특징 하나 있었는데요, 뒤에 명사성 목적어가 온다기보다는 어떤 아이들이 왔어요? 서술성 목적어, 즉 동사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목적어가 왔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리카이라고 한다면 떠나다 라는 의미의 동사였습니다. 고향 같은 걸 떠나다 라고 했을 때 리카이를 쓸 수 있었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终于땡땡了全部任务. 자, 여러분 요거를 공부하고 나왔더니요. 이 구조를 보지 않아도 바로 잡히네요. 뒤에 任务가 있죠. 마침내 땡땡했습니다. 모든 임무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는 아무래도 동사수로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실은 얻었던 힌트는요. 첫 번째는 러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앞에 빈칸을 동사라고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수로 중에서도 형용사도 있잖아요. 근데 왜 동사예요? 임무라는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래서요. 임무라는 명사와 호응할 수 있는 동사 완성이 조금 어울릴 것 같습니다. 终于完成了全部任务. 마침내 완성했어요. 완수했어요. 모든 임무를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老师不允许学生随便离开座位. 자, 여러분 여기 멀리 가시면 위험하니까요. 근처로만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마음대로 부서져. 땡땡한다. 자리를, 좌석을 이렇게 돼 있죠. 앞뒤에 명사가 하나씩 있는데 이 문장에서 결여가 된 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수로가 결여가 돼 있죠. 수로 중에서도 동사수로겠죠. 왜냐하면은 명사, 목적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좌석과 어울릴 수 있는 동사를 넣어주신다면요. 여기는 리카이가 되겠죠. 따스한 어차피 명사, 목적어 못 받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마음대로 자리를 벗어나다, 이탈하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전체가 실은요. 전체 문장에서는 목적어였고요. 이걸 선생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게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좀 중요한 문장이니까요. 여러분 한번 구조 분석해보세요. 자, 마지막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我暂时还不땡땡出国留学. 물론 다수한밖에 남진 않았지만요. 여러분 구조를 보신다고 해도요. 我 다음에 부사 나오다 말고 이 뒤에는요. 出国留学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러한 서술성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打算을 배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저는요. 잠시 아직은 打算, 不打算 하면 뭐뭐 할 계획이 없습니다. 자, 出国留学, 출국해서 해외 유학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 참 많았습니다. 오늘 내용 잘 이해가 되신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